좀 아주 민감하게 지금 어떻게 지금 이 판이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고, 중학교 2학년 어머님, 중학교 1학년 어머님들도 지금 이렇게 새로운 어떤 교육 과정이 바뀌는 시대에서 좀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잡아야 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얘기는 여태까지 좀 진행되어졌던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아마 오늘 제가 한 얘기가 거의 아마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제 스스로가 좀 해봅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 관점에서 입시가 아마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제가 좀 예측을 해서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뭐 구체적으로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거는 아마 8월 정도에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고등학교 어머님은 안 계시죠? 한번 고등 어머님 계세요. 동생이 있어서 오신 거죠? 그럴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해당이 되는 건 이제 중3, 중2, 중1 먼저 초등학교 어머님인데, 중3 어머님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중3 많으시네. 중2, 중1. 그럼 나머지는 초등. 맞습니까? 초등 한번 손 들어보시죠. 아닌데. 귀찮으셔서. 어쨌든 뭐 대부분이 이제 중등 어머님들 오늘 오셨는데,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이 대입시 지금 현재 논의되어지고 있는 사항들은 뭐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출범하고 나서 갑자기 뭐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전부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준비를 교과부에서 해왔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고교 학점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작년에 제가 아마 설명회를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들 대상으로. 맞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중3부터는 이게 고교 학점제 쪽으로 이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요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상곤 교육감이 어쨌든 그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하면서 계속 이제 그 고교 학점제 얘기를 정책 기반을 한 거죠. 정책 기반을 해서 그 전부터 박근혜 정부 때부터 준비해왔던 것들을 좀 더 속도를 붙여서 가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입시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금방 이렇게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은 아니다라는 거, 그거를 좀 미리 좀 알고 계시고, 그런 관점에서 좀 이렇게 입시 변화를 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이과 통합인데, 지금 현재 중3부터 하는 게 문이과 통합인데, 문이과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문이과 통합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문과하고 이과가 없어지는 거죠. 현재 중3부터는 그러니까 뭐 문과다, 이과다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구별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대학교의 학과가 문과 계열이나 이과 계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대학에서의 문과, 이과의 계열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다만 고등학교에서 예전에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을 배우다가 2학년이 되면 이제 설문조사에서 너 문과 갈 거야, 이과 갈 거야 이렇게 조사를 해보잖아요. 몇 차례 걸쳐서. 그래서 문과하고 이과를 나눈 순간에서부터는 이게 좀 문과에서 이과 가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TO가 있어야지 좀 그렇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문이과를 나눠서 문과는 문과대로의 어떤 수업을 들었고, 이과는 이과대로의 수업을 들은 게 여태까지 우리가 받아왔던 교육 정책이었죠. 그런데 이 문이과 통합 과정이 되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 문이과가 없어지면서 그러면 뭐 문과 아이들도 이과 공부하고 이과 아이들도 문과 아이들 공부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교 학점제로 전환된다는 게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고교 학점제. 지금 뭐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고교 학점제가 그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이게 고교 학점제가 뭐냐, 이게. 고교 학점제가 뭐냐면, 고등학교 수업을 대학처럼 학생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과목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면 예전에는 뭐 2학년 일반이다. 그럼 2학년 일반 학생들은 다 똑같은 시간표를 가지고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공부를 안 시켰다는 거예요. 2학년 일반 학생들도 시간표가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하는, 대학생들이 그렇잖아요. 시간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한 교실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대학처럼 교실을 찾아다니는 거죠, 이제. 자기가 수강 신청한 그러한 교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수업을 듣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교학점제죠. 그럼 고등학교 수업에서 이게 가능하냐? 실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가능하냐? 이게 실제 이게 뭐 너무 이거 이상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 이게 서울에 있는 도봉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가 시범학교였어요. 도봉고등학교에서 이 고교학점제를 시행을 했죠. 근데 물론 그 학교는 지금 현재 일반 고등학교하고의 차이점은 뭐였냐면, 그 학교는 좀 학생 인원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교생이 한 300명 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 학년에 한 100명 정도 되는 학교죠. 분당에서는 그런 학교가 어디 있죠? 고등학교가? 예? 운중고? 운중고가 좀 인원이 적나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거보단 조금 더 많을 것 같은데, 한 학년 인원수가. 어쨌든 간에 도봉고등학교는 학교 정규 학생 수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교학점제를 시행을 한 거죠. 완벽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의 국회의원들이 한 3주 전인가요? 그 학교를 방문을 했죠. 방문을 해서 이제 그 학교에 대한 그 사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아마 왔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학교가 이제 고교학점제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시간표도 거의 완성이 돼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거를 좀 더 규모가 큰 학교에 적용을 하려면 교실 문제. 그렇잖아요. 이제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수강을 했을 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교실을 한꺼번에 수용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교사 수 문제, 좀 다양한 교과목을 이렇게 짠다고 했을 때 교사 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좀 난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교사 수를 좀 더 충원을 하겠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시설 투자도 좀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죠. 어쨌든 학생들은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앞으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공부합니다. 공통 과목. 1학년 때는 그러니까 똑같아요. 1학년 때는 현재 고등학교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공통 과목이라 대학교로 얘기하면 필수 과목입니다.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1학년 때는 별로 차이가 없죠.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뭐 통합 사회, 통합 과학, 그 다음에 실험. 요거를 공부한 게 1학년 때 이제 요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1학년, 예. 과학을, 공통과학을 하게 되면. 예. 그러면 네 과목을 다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공통 과목, 과학이 아니고요. 그냥 이게 주제별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통합된, 그러니까 융합교과 같은 그러한 과학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화생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물론 내용에는 물화생지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한꺼번에 책 한 권에 그 주제를 가지고, 일상과 관련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우리가 이런 거였잖아요. 이게 초창기에 논의됐던 배경 자체가 이과 애들은 문과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고, 또 문과 애들은 이과에 대한 이 배경 지식이 전혀 없어서 이런 융합 시대에 좀 걸맞지 않은 이러한 교육 과정이다. 그러니까 문이과가 나누어지는 것은. 그래서 문과건 이과건 간에 기본 소양을 좀 키워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내용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이러한 공통 과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요. 1년 내내. 1학년 때 끝나고 나면 2학년 때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듣는 거예요. 아까 고교학점제 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3 아이들도 1학년 때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고등학교 생활하고 똑같은데 2학년 때부터 이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학년 때 그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선택 과목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입시적 관점에서 보면 일반 선택이 아마 수능 영역에 포함되는 과정일 것 같고요. 일반 선택까지가 수능 영역에 좀 들어갈 것 같고요. 물론 논의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닌데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고, 진로 선택은 그냥 그 내신으로만 평가하는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선택 과목에서는. 근데 어쨌든 아이들은 이러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이제 수강해서 듣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경제학과를 가고 싶다. 나는 경제학과를 가고 싶다. 이렇게 되면 그 학생은 예전에는 경제학과 가는 학생은 그냥 문과 수학만 했잖아요. 그런데 경제학에서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학생들은 예전에 그냥 문과 범위에서의 수학뿐만 아니라 뭐 경제 수학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뭐 경제 수학이라든가 뭐 이런 과제 탐구를 한다든가 더 아니면 여기 미적분 이런 것들은 좀 이과 아이들이 듣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 더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과목을 좀 더 많이 듣는다든가. 그 다음에 뭐 만약에 공대를 간다 그러면 과학 중에서도 주로 뭐 점수 따기 쉬운 생물이나 지구화학이나 이런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리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죠. 그죠? 물리 같은 거 듣고 물리도 물리원 뭐 이런 것만 듣는 게 아니라 투까지도 듣고 여기 제가 지금 나타나진 않았는데 진로 선택 외에 그 심화 선택이라고 더 있어요. 심화 선택은 주로 중점 학교에서 운영을 합니다. 현재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중점 학교나 그러니까 뭐 과학 중점 학교라든가 뭐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아니면 과고, 영재고, 과고 이런 데서 그런 특목고에서 이제 운영하는 과목들도 개설할 수 있죠. 학교마다. 개설할 수 있어요. 특정. 아니면 그거를 듣는 학생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몇 개 학교를 연합해서 거기에 이제 개설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교 학점제를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문제는 조금씩 있어요. 있죠. 아까 교사 수급 문제라든가 아니면 학교 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난제가 있기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교육의 추세는 이런 식으로 갈 거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발표하는 건 중3부터는 이러한 교육 제도를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게 지금 기본 얘기입니다. 예. 진로 선택을 꼭 선택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앞으로 뭐 꼭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문과 이과도 없고요. 뭐 나는 예를 들어서 꿈이 미용사다. 예를 들어서 뭐 헤어 디자이너 이렇게 표현해야죠. 좀 만약에 이제 그런 뭐 예술 쪽으로 만약에 자기는 뭐를 하겠다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수학 같은 경우는 아주 최소화시켜서 들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자기 진로와 무관하게 어쨌든 수학을 들어야 되잖아요. 문과를 가거나 어쨌든 뭐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최소화시켜서 듣는. 두개 합쳐서 학점만 몇 점 이상만. 그렇죠. 예. 그 최소 단위 학점이 있겠죠. 여기 공통 과목은 다 들어야 되고 필수 과목이니까 나머지 요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 과목은 이제 자기 진로와 적성에 맞게 선택해서 듣는 게 이 교과 과정의 특징이죠. 어머님들 이걸 들어보면 이렇게 선택하는 게 입시 전형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겠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 학생 교과부를 이렇게 학생부를 떼어보면 아 얘가 꿈이 뭔데? 꿈이 예를 들면 나는 꿈이 뭐 공학자인데 그러면 공학자로서 고등학교 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자기는 뭐 진짜 과학을 너무 좋아하고 뭐 저쩌고 써놨는데 실제 과학은 별로 듣지도 않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리고 맨 사회 과목만 듣고 이러면 안 맞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게. 그런 식으로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이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이 2학년 때부터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그 다음에 심화 선택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이제 수강을 하게 되죠. 뭐 내용들은 그렇게 되고 여기서 조금 좀 특이한 거는 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선택이 원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투 과목은 지금 현재 투 과목 있잖아요. 뭐 물리 투, 화학 투 이런 것들은 다 진로 선택으로 빼놨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기하와 벡터를 좀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고3 되면.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기하 벡터 쪽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진로 선택으로 빠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선생님 수능에서 예. 그러면 어려운 진로 선택을 하면 예. 가산점이 줄까요? 수능에서 가산점이 주는 게 아니라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산점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렇죠. 이 학생은 어려운 과목들도 막 들으려고 노력을 했네. 이런 거죠. 거기다 성적까지 좋으면 더 좋겠죠. 내신 성적까지 더 좋으면 훨씬 좋죠. 예. 융합과 지금 고1은 고1 과정에 있잖아요. 예. 고2로 가는 2학년에서. 융합과학이 2로 간 건 아니고요. 융합과학은 오히려 뭐 이러한 통합과학 개념하고 좀 비슷하죠.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예. 그리고 저희 때는 예. 그러니까 수학능력 시험을 치고 성적에 맞춰서 예. 전공을 뭐 연구를 하려고 하거나 뭐 물리과 예. 전문가를 가기도 예. 하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그 전공을 바꿀 수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이게 고등학교 때 진로 선택을 해서 예. 그동안 내가 이게 뭐 생기부나 학생부 예. 전형에 어떤 전공을 선택을 하고 그거를 선택해 해당되는 과목 공부를 해왔다는 걸 지금 그거를 네, 예, 이력이죠. 예, 예, 예. 이력을 예. 전공을 바꾸기가 힘들어서 물론 뭐 아니,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바뀔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죠. 예, 어차피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렇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아이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이게 지금 준비를 해왔고 아이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미리 중학교 때 좀 진로에 대해서 좀 잡혀 있으면 훨씬 유리하겠죠. 예. 수학 과목이 공통 과목이 예. 일반 선택 예. 예. 고일 때 뭐 있어요? 고1 때 수학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어머님이 지금 용어가 이게 헷갈려서 그런데 지금 수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현재 얘기하는 수원이 아니에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제가 수학 과목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명칭이 바뀌어서 그래요. 현재 수일이 아닙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현재 수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1학기 때 배우는 수일이 아니에요. 내용 좀 바뀐 거는 제가 나중에 뒤에 또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표가 이게 뭐냐면 도봉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강 신청을 할 때 받는 수강 신청표예요. 서울에 있는 도봉고등학교에서 그 시스템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요번 문재인 정부하고는 상관없이 원래 올해부터 좀 더 확대를 시키려고 했었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그러니까 도봉고등학교에서 시범학교로 운영되어져 있던 고교 선택지에 대한 시간표 시스템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좀 그 서울 전역으로 좀 더 확대를 시키려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 보면 뭐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 지금 도봉고등학교 사례인데 이거는 보통 학교 한 타임을 3시간짜리로 이렇게 쪼갠 거예요. 3시간씩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쪼개가지고 아이들이 수강 신청을 이렇게 하는데 보면 만약에 뭐 여기에 물리가 개설되어 있는 게 뭐 이쪽에 있고요. 뭐 화학은 이쪽에 있고 뭐 생명과학은 좀 아이들이 많이 선택을 하니까 뭐 3개 정도가 이렇게 개설이 돼 있겠죠. 차 뭐 이래가지고 아이가 나는 이거를 선택할래. 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엑셀로 이렇게 찍으면 뭐 자기 시간표가 완성되어지는 뭐 이런 거죠. 여기 보면 뭐 여기는 1개 이상은 반드시 뭐 선택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이게 그 고교 선택제라 하더라도 풀이도 확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미술문화 이거는 뭐 반드시 하나는 선택해야 된다. 뭐 제2외국어도 하나는 뭐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한 그 이 아이들한테 제한적인 어떤 시간표 상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뭐 대학교 시간표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뭐 무작정 막 다 깔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자기 시간표하고 이게 시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개설을 하게 되는 이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형태로 아이들이 이제 수강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없는 사회계열 지망 학생의 예. 과목은요. 예. 예를 들어서 써는 거예요. 수학이나 이런 게 아예 없는 그러니까 예시죠. 그냥 예시. 그러니까 인문계열 학생, 그러니까 자기가 계열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인문계열 쪽으로 만약에 지망을 하려고 하면 이런 식의 좀 시간표 모델로 아이들이 선택해서 좀 듣게 해준다는 거. 예? 그렇죠. 근데 수원이나 뭐 이런 거. 예.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 진로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기준 학점이 있겠죠. 뭐, 수학 같은 경우에 최저로, 수학이 공통 수학, 뭐, 1학년 때 배우는 게 8단위거든요. 8단위. 거기에, 뭐, 예를 들면 2학년 때 한 최소 몇 단위 정도만 더 들으면, 그다음부터는 안 들을 수도 있죠. 자기가 막 계열이 만약에, 뭐, 예술 쪽으로 가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 이건 이제 고교 학점제입니다. 그러면, 이 고교 학점제를 보면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을. 상대평가를 해야 돼요, 절대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라는 건 뭐냐면 어쨌든 뭐 어떻게 되건 간에 4%를 1등급 주고 뭐 다 뭐 10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4% 1등급. 만약에 100점이 더 넘으면 뭐 다 2등급 되고 현재 쓰는 평가 있잖아요, 상대평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남들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몇 % 안에 들어가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상대평가고요. 절대평가는 90점 넘으면 뭐 1등급,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중학교 아이들 평가하듯이 뭐 90점 넘으면 A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듯이 평가하는 게 이게 지금 절대 평가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그 고교 학점제 체계에서 아이들에 대한 평가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게 맞습니까? 절대 평가되는 게 맞죠. 절대 평가되는 게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신문에 계속 나오는 게 이 고교 학점제의 취지로 보면 무조건 학점에 대한 평가는 절대 평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게 절대평가가 되게 되면 네. 학교마다 다 시험을 내는 난이도 조절이라든지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절대 평가가 되면 내신 부풀리기가 생길 수 있잖아요. 학교별로 그냥 쉽게 내서 다 90점 넘게 만들고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가장 큰 부작용은 물론 이제 내신 부풀리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도 있지만 가장 큰 지금 현재 부작용은 뭐예요? 자사고가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죠? 어머님 생각에, 야, 이게 교육체제 이렇게 바뀌면 자사고 가야 되지. 이제 당연히 내신이 절대평가가 되면 무조건 자사고가 유리합니다. 입시에서는. 그러면 거꾸로 이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그렇다면 현재 고교학점제 분명히 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절대평가가 되면 내신이 절대평가가 되는 순간 무조건 자사고가 유리하니까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요새 자사고를 없애느니 마느니 막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절대평가로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평가, 그러니까 교육제도가 고교학점제가 중요하니까 그래도 부작용이 있더라도 절대평가로 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갈까요? 예? 제 예측은 당분간 이 고교학점제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절대평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그 취지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절대평가로 가야 되는데 현재는 이게 자사고 문제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문제, 사교육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이게 막 얽혀져 있어요. 그래서 자사고가 없어질 때까지는 당분간 상대평가를 유지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저는. 자사고가 없어질 때까지는. 자사고를 그러면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자사고를 없애는 방법은 법을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중등교육 시행령을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누가? 정부에서.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그걸 바꿔내면 돼요. 그러니까 특목고에 대한 그 규정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거를 없애버리면 없앨 수 있는데 어제 아마 입시 봤을 거예요. 서울 그 자사고 재지정 문제를 보더라도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없애는 방식은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되죠. 현 정부로서도 그렇고 더군다나 오늘 그 김상곤 교육감 지금 청문회 중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러한 이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죠? 이렇게 되면 부담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총대 메고 이거를 확 이렇게 없애버리는 급진적 방식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고사시키는 전략 있죠. 자사고를 불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고를 어떻게 불리하게 만드느냐면 첫 번째는 내신에 있어서 당분간 상대평가. 명분은 뭐냐면 이 내신 부풀리기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당분간은 추이를 보면서 상대평가를 유지한다. 이런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명분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신 부풀리기 이런 거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직 일반고 교사들이 그 설문조사를 해보면 내신은 당분간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신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 안착되어지는 과정인데 현재 이게 절대평가로 확 전환을 해버리면 대학에서 학교 내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요새 종합전형 학생부를 그래도 신뢰해서 각 대학에서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많이 뽑고 있잖아요. 뽑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내신 부풀리기로 확 가버리면 이 종합전형의 이 입시 정책 자체가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현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현재 그 교육부 장관의 어떠한 그 이념 자체가 자사고 부분을 없애려고 하는 이러한 그 기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고하고 자사고하고 너무 특혜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교육비 문제예요.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내신에 있어서의 그 평가 방식은 제 예측은 당분간 상대평가 정책을 쓸 거다라는 거죠. 당분간 상대평가. 종합적인 그러면 뭐 아까 자사고가 유리해졌냐 불리해졌냐 이 얘기는 뒤에 가서 좀 총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그죠? 이것도 이제 입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인데 이 수능도 수능 체제 개편에 대한 문제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것도 예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실제 여기 보면 아니구나. 이 지금 요 수능 체제 개편에 대한 요 표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교과부에서 이러한 그 교육행정학 박사들한테 외주를 준 거죠. 교육연구를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수능 체제가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논란이 돼서 한 몇 년 전부터 이거는 계속 공청회들을 하다가 잠시 중단이 됐어요. 그때 박근혜 정부 초기에 요 얘기들이 막 공청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이 크게 1안, 2안, 3안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1안, 2안, 3안. 이거는 실제 몇 년 전에 벌써 이게 그 논문에서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근간으로 해서 공청회들이 좀 있었어요. 물론 요번에 수능 체제 개편안이 확정할 때도 한 번 정도의 공청회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계속 공청회를 해왔던 사안이다. 이게 지금 당장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안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안인데 일단 세 번째 안부터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안부터 볼게요. 세 번째 안은 뭐냐면 수능을 두 번 보자 얘기예요. 수능이 한 번만 봐서는 아이들이 이게 운으로 작용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두 번 정도 보는 게 좋지 않겠냐. 두 번 정도 보는데 선택사항으로 그러니까 미국 SAT 같은 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SAT 1, 2 이런 식으로 보듯이 수능 1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공통 과목으로만 그냥 보자. 그래서 요거는 절대평가를 하자. 요건 절대평가를 하자. 그러니까 그냥 90점 넘으면 그냥 다 1등급 뭐 이런 식으로 절대평가를 하자. 근데 이렇게 시험을 보면 변별력이 다소 약할 수 있으므로 수능 2를 좀 보자. 몇 개. 한 두세 개 정도 골라서 요거를 보고 요거는 상대평가를 하자. 뭐 이런 식의 안이 3안이에요. 그럴듯하죠. 그죠? 근데 이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거 그럴듯한데. 그리고 이거는 한번 2학년 초에 한번 보고, 이건 3학년 때 한번 보고, 두 번 보면, 그래도 한 번에 그냥 탁 이렇게 뭐 애들 컨디션 안 좋아서 장염 걸려가지고 실려가고 이런 일 없잖아요, 아이들. 과민성 뭐 해가지고 이렇게 뭐 시험 막 망치고 이런 일 없으니까 두 번의 기회를 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왜 제가 이건 아니라고 단언을 하냐면, 현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중에 가장 기본은 뭐냐면 단순화예요.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하자. 이건 복잡해요. 그렇잖아요. 두 번 봐야 되고 복잡해요.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 안에 원래 취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어요. 어떤 학교는 뭐 지방에 있는 학교는 굳이 2 과목을 요구하지 않아요. 수능 2를. 그냥 이걸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좀 상위권 대학들은 이것만 가지고는 학생들이 변별이 안 되니까 요걸 좀 봐서 그죠? 수능 2 일반 선택 과목을 뭐 몇 개를 보는 거예요. 어디 거를 보냐면 아까 그 진로 선택 과목 중에 좀 몇 개를 선택하거나 선택을 해서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 과목에서 몇 개를 선택해서 여기서 이제 이거는 상대평가로 평가를 하자 아이들을 뭐 이게 기본 좀 취지인데 어쨌든 요 지금 안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이거는 거의 채택될 가능성이 없고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인데 이 안은 뭐냐면요.
이 두 번째 안은 1학년 거만 보자 얘기예요. 두 번째 안은 1학년 거만.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만 그냥 보고 그걸 가지고 자격고사화 하자. 절대평가로 그냥 1학년 거만 보자. 이게 2안이에요. 요게 2안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약간 이 안에 좀 문제는 그래서 수능을 완전히 자격고사화 하겠다라는 게 두 번째 안이에요. 그리고 시험 범위도 그냥 1학년 때 배웠던 거 그냥 보게 하고. 요게 근데 이 안이 채택이 돼버리면 정시는 없어요. 그렇죠. 정시로 선발할 거리가 없죠. 그러면 재수생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애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사춘기 와서 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팽팽히 놀았는데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 이제 철이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학생은 구제가 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방법이 뭐 다른 방법으로 뭐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걸 다시 또 생각하려고 하면.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별로 이렇게 납득이 잘 안 가는 그런 식이 아니죠. 그리고 너무나 수능에 대한 어떤 변별력, 그죠? 정시의 어떤 변별력 자체가 완전히 상실돼 버리는 아니죠. 그래서 이 안도 채택될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능은 1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1안의 형태, 뭐 꼭 이런 식으로 꼭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1안의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큰데 국어는 뭐 별로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요번에 보는 수능이고요. 2019년도 수능이고 요게 요번에 이제 1안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기에 1안의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 국어는 뭐 특별한 범위는 별로 크진 않고요. 수학이 좀 바뀝니다. 수학은 문과하고 이과가 같이 봅니다. 예전에는 문과하고 이과가 수능 시험을 나눠서 봤잖아요. 문과 따로 보고 이과 따로 보고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문과 이과가 같이 봅니다. 내용은 요 수학이라는 게 1학년 과정이고요. 수학 2는 미적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이과 공통 미적분. 그러니까 다항함수 미적분 쪽에 내용이 수2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률 통계, 요 세 개를 보는 거죠. 요 정도를 평가하는, 그러니까 수학하고 과학하고 같이 보는, 문과하고 이과하고, 문과하고 수학과학이 아니라 문과하고 이과가 같이 보는 어떤 시험이죠. 영어는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선택과목 부분이 한국사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과목 부분인데, 이 선택과목 부분은, 지금 요 안에서는 뭐, 아까 일반 선택으로 선택되어지는 거 있죠? 일반 선택이 아까 과학에서는 어떤 과목이었죠? 원과목이었어요. 뭐 물리원, 화학원.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시험 보게 하자. 뭐 이런 식의 안으로 여기가 정리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가기보다는, 공통사회, 공통과학. 요거 볼 것 같아요. 공통사회, 공통과학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하나 정도를 뭐 선택을 보게 하든가, 문과건, 이과건 하나 정도를 선택해서 듣게 하든가, 그러니까 공통사회, 공통과학 보게 하고 선택 과목 하나 들어가게 하고, 뭐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수학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만약에 상대평가를 해버리면, 현재처럼 상대평가 1등급 뭐 4% 1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으로 1등급, 2등급 해가지고 이게 상대평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상대평가를 하면 이과 애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문과 애들 막 밑에서 보통 문과 애들 수학 좀 싫어해서 이게 성향적으로 그렇잖아요. 수학도 좀 싫어하고 그냥 오히려 인문사회 쪽을 좀 많이 선택을 할 테니까 수능 시험에서 만약에 수학을 이렇게 문이과가 공통으로 분명히 볼 것 같은데 이렇게 시험을 봤을 때 상대평가를 하게 된다면 현행처럼 문과 애들이 밑에서 깔아주는 역할을 많이 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절대평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절대평가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수능은 기조 자체가 수능의 기조는 절대평가 기조입니다. 물론 여기서 디테일하게 뭔가 이렇게 바뀔 수는 있어요. 바뀔 수는 있는데 기본적인 전제는 수능은 현행처럼 상대평가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평가로 갈 거다.
그게 맞죠. 뭐 제 얘기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수능은 굉장히 막 지금 심각해지셔가지고 그래서 수능은 절대평가로 갈 것 같고 뭐 여기 이쪽 그러니까 어쨌든 과목에 있어서는 뭐 그냥 현행 지금 하듯이 시험을 보는데 평가 자체는 좀 절대평가 아니면 몇 개 과목은 좀 상대평가로 남겨놓고 뭐 나머지는 다 절대평가를 한다는 뭐 이런 식의 오늘 김상곤 교육감이 잠깐 그 얘기 좀 언급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청문회여서 논란을 좀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어저께 조희연 교육감도 그 재지정 그냥 했을 때 거기 괜히 분란을 일으키면 오늘 그 김상곤 교육감 좀 청문회 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도 아마 내심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수능은 일환의 형태를 가지면서 현행하고 좀 유사하게 가는 형태로 가면서 평가 자체는 절대평가 기조로 갈 거다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그래서 9등급 절대평가. 그러니까 등급은 9등급해서 뭐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은 현재 영어처럼 80점 이상이면 2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평가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자사고에 유리해요, 불리해요? 자사고에 유리해지니까. 아니, 수능이 9등급 절대평가가 되는데 왜 자사고한테 유리해져요? 아니, 자사고는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자사고는 뭐가 불리해요? 내신 따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내신 따기가 힘들어서 그 실력이 좀 안 되는 애들이 자사고 가면 밑에서 깔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수시를 잘 못 넣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들이 그 학교를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수능을 잘 볼 학교 분위기가 좋으니까 수능을 잘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잘 본다는 것은 수능 1등급이 될 거다. 뭐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도 뭐 어쨌든 애들이 잘 풀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만점을 맞고 어쨌든 점수가 좋고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면 90점만 무조건 맞으면 되잖아요. 아니 뭐 2개 틀리건 뭐 이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90점만 넘으면 끝이잖아요. 그럼 1등급이잖아요. 얘는 점수가 표시가 안 됩니다. 수능 성적표에. 현재는 수능 성적표에 점수도 나오고 원점수도 나오고 표준 점수도 나오고 백분위 점수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는 수능으로 갈 때는 점수로 가는 거지 등급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표준 점수가 몇 점이냐 아니면 백분위 점수가 몇 점이냐 이걸 가지고 아이가 들어가는 건데 그런 점수가 하나도 제공이 되어지지 않고 얘는 1등급이야 얘는 2등급이야 이것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영어 같은 경우에 지금 90점 넘은 학생이 올 6월 그 고3 아이들 보는 모의평가 거기에 1등급 맞은 아이들이 8만 명이래나 뭐 그렇잖아요. 90점 넘은 아이들이 뭐 그러잖아요 실제. 그럼 수학도 안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실제 그 통계에 보면 전 과목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탐구까지 전부 다 1등급인 학생들을 예전 수능을 가지고 5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최대 많이 나온 게 얼마라고 그래요? 16,000명인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16,000명. 최대 많이 나온 게 최소 나온 게 거의 한 5,000명 정도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16,000명이면 정시에서 거의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한양대, 성대 거기 인원수보다 많은 인원이에요. 근데 수시로 뽑고 나니까 수시로 일부 요새 거의 한 70%는 수시로 뽑아서 나머지 한 30% 되는 애들을 정시로 뽑는 건데 1등급이 최대 많이 생겨가지고 16,000명까지 생기면 그 학생은 어떻게 뽑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다 합해도 16,000명이니까 5개 학교 다 합쳐도 거의 16,000명 인원인데 실제 아이들 선발이 안 되죠. 선발이 안 되잖아요. 그죠? 선발이 안 되니까
어쨌거나 이게 9등급 절대평가가 되면 자사고에 절대적으로 불리해지죠. 예? 학종이 뭐 많아지면 자꾸 훨씬 유리하죠. 학종이 절대평가 되면 정시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 정시 안 사라지죠. 근데 등급이 그럼 그만큼 한 예로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이게 없어지면 지금 현재는 정시는 무조건 수능으로만 가잖아요. 수능 100%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애들 선발을 못 해요. 그러면 아니죠. 현재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대입시 부분을 3가지로 아이들을 선발하겠다, 단순화시키겠다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에요. 첫 번째가 학생부 교과, 두 번째가 학생부 종합, 세 번째가 정시입니다. 정시는 수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죠. 거기에 그래서 수능 가지고는 변별력이 없으니까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그 알파가 뭐냐 이거예요. 학생부겠죠. 서울대 예전에 서울대 보세요. 예전에 서울대 입시를 보면 수능에다가 뭐 붙였어요? 학생부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수능 70%에 학생부 30% 뭐 이렇게 집어넣거나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전에 서울대는 어땠냐면 아무리 수능을 잘 봐도 학생부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은 서울대 못 갔어요. 제 제자 중에도 보면 걔가 서영고등학교, 이름은 제가 안 밝히는데 서영고등학교 아이였는데 얘는 시험 기간에도 게임방을 가요. PC방 가서 엄마가 맨날 걔 찾으러 다녔던 아이예요. 근데 얘가 당연히 재수를 했죠. 그래서 재수를 해서 하여튼 그 모 기숙학원을 가요, 얘가. 근데 거기 컴퓨터가 없으니까 얘가 이제 거기서 그리고 이제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수능이 좀 약간 쉽기는 했는데 2개인가 틀리고 다 맞은 거예요, 아이가. 근데 얘가 워낙 내신 성적이 안 좋아서 걔는 이제 가고 싶은 대학이 서울대 수리과학부였는데 물론 이제 높은 과였는데 거기는 집어넣었는데 안 됐어요, 내신성. 그 당시 이제 걔 운이 좀 없게 그 당시 고시험에서 그 학생부가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수능에다 학생부 같이 결합되는 이런 거였기 때문에 안 됐죠. 굉장히 좀 헷갈리는 게 네. 그러면 비율만 달라지는 거지 예. 정시나 수시나 그러니까 정시는 수능이 비율이 높고 수시는 그게 적고 지금 말씀하신 거 이런 거죠. 그 실제 지금 현재 입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학생부 교과요. 학생부 교과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이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수능은 최저 기준으로만 들어가요.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뭐 2등급 3개 뭐 이런 식으로 최저 기준으로만 들어가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러니까 학생부의 교과와 비교과 있죠. 비교과라는 게 먼저 걔 활동했던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만 평가를 해요. 수능이 아예 안 봐요. 수능은 최저도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부로만 평가하는데 학생부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 내용까지도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아이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정시잖아요. 정시는 여태까지는 수능으로만 본 거예요. 수능 점수로만. 근데 이게 절대평가가 돼버리면 수능의 변별력 자체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외에 다른 게 뭐가 필요해야 하잖아요. 저는 생각하기에 2가지를 생각하는데 면접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면접을 지금 서울대에서 이렇게 뽑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이들 면접으로 뽑아요. 어떻게 뽑냐면 면접 대기실에 넣어놨다가 거기 면접 대기실에서 한 30분, 40분 정도에서 문제 풀게 해요. 이렇게. 문제 풀게 하고 그 면접관 앞에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을 평가하는 이런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교과부에서 너무 복잡해진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거 논술 준비까지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사교육비 부담 또 생기는데 이렇게 되니까 가장 손쉽게 생각하는 건 뭐겠어요? 학생부 그냥 집어넣는 거 옛날처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수능에다가 학생부 성적, 그러니까 수능 뭐 80%, 내신 20%.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70%, 30%.
아니면 무슨 뭐 내신을 좀 더 학교의 활동이나 내신을 중요시 여기면 수능에다가 뭐 내신 몇 %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마다 이렇게 비율이 있겠죠. 아마 그렇게 학생들을 뽑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학교별, 학과별 다 그 비율이 다르게. 그 학과별로 다르진 않고 학교에서 보통 정시는 거의 통일돼 있어요. 학과별로 다르진 않고 뭐 예를 들면 고대다 그러면 수능이 뭐 60%고 내신이 40%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뽑는 거고 서울대는 뭐 예를 들면 우리는 뭐 7대 3으로 뽑겠다 비율을 70% 30%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비율을 정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들지 않을까 정시에서 수능이 절대평가가 된다면. 근데 수능이 절대평가 기조는 분명합니다. 수능 절대평가는. 근데 그게 완전 절대평가가 될 거냐 아니면 몇 과목 남겨놓고 좀 약간 변별력 있게 갈 거냐 뭐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기조 자체는 분명하게 절대평가로 간다. 그리고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이게 이렇게 돼야지만이 자사고가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예로 상상고등학교 이런 데는 자사고잖아요. 전국통 자사고고 뭐 의대 많이 보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학교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시로 많이 가요? 정시로 많이 가요? 정시로 많이 가요. 정시로 많이 가죠, 당연히. 수시에서는 걔네들 워낙 그냥 지네들끼리 이렇게 막 하여튼 그 서로 그래서 그러니까 자사고에서 사실은 뭐 한 예로 우리 지역에 외대부고 있잖아요. 외대부고 정도에 갈 아이들은 전교권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전교권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전교 1, 2등 하는 아이들이 이제 외대부고를 가게 되는데 그 아이들의 목표 대학이 어딜까요? 최소 서울대 연대고대일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 처음 입학한 중3 아이들의 목표 대학은 그럴 거라는 거죠. 그 학생이 나는 그 학교에 그 학교 진학하면서 목표 대학이 예를 들어서 뭐 그 밑에 있는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중학교 때 전교 1, 2등 하는 아이들인데. 근데 그 아이들이 실제 외대부고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걔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못 가요. 서로 막 지들끼리 이렇게 갉아먹어가지고 아주 너덜너덜해져요. 그 성적 자체가. 그래가지고 실제 걔네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생부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연대나 고대, 서울대를 가려면 그 학교에서 한 몇 등급 정도 해야 될까요? 거의 3등급, 4등급 정도 돼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어떻게 가냐? 다 정시로 갔던 거예요. 물론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이 그 밑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면 돼요. 되죠.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외대부고에서 뭐 한 5등급, 6등급 하는 아이들이 한 중하위권 대학들 지원하면 된다니까요. 당연히 뽑아주죠. 근데 그 아이가 그 학교를 가려고 외대부고를 갔냐 말이죠. 그건 아니잖아요. 때문에 그건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정시가 그 수능이 절대평가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아까 내신은 당분간 상대평가로 갈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측을. 그리고 수능은 절대평가 기조로 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사고는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굳이 자사고를 막 이렇게 없애려고 그렇게 막 하지 않아도 자연히 어머님들이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선 선발권 요새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기 후기 없앨 거다. 그거는 시도교육감 권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후기에 다 같이 그냥 뽑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어머님들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외대부고를 가고 싶으면 거기 지원하는 거죠.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현재도 그러잖아요. 면접도 하지 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없어질 테니까 네 면접도 하지 마. 추첨으로 뽑아. 이래버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냥 뽑는다는 정책을 피면 자연히 그냥 이렇게 도태되는 거죠. 그런 식의 전략을 제가 보기에는 강압적으로 없애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지는 못하고 그건 뭐 이게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게 뭐 그럴 수는 없죠. 예. 예. 안 하고 절대평가를 하는 대신에 예. 학생부를 보면 참 다행인데 예. 학교에서
예? 학생부의 비중보다는 본고사를 보니까 크게 본고사는 못 보게 합니다. 야, 예, 그럼요. 지금 현재도 논술도 없애려고 하는데요. 지금 논술 없애려고 하잖아요. 현 정부는 아까 이렇게 단순화 세 가지로만 하려고 해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정시. 그리고 특기자 전형 없앨 거다. 특기자 전형. 근데 특기자 전형은 별로 해당 사항 없어요. 그러면 과고 이런 애들 불리한 거 아니야? 그냥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으면 돼요. 서울대에서 그렇게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뽑으면 되는 거고, 특기자 전형 없애려고 하는 거고, 논술 전형 없애려고 하는 거죠. 논술 전형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논술을 없애려고 하는데 본고사를 보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학생부를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에. 예. 이 구술도 생각해 봤는데, 구술은 좀 약간 번거로운 측면이 좀 있어요. 어쨌든 아이들 측면에서 보면 부담이 되죠. 이거 따로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좀 부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도 변화에 따른 고교 입시 전망은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개인적인 예측은 이 세 번째 줄 있죠. 수능은 절대평가로 가고, 그 다음에 내신은 절대평가가 당분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평가 쪽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고, 그 다음에 자사고나 외고가 폐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런 식의 기조로 간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학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자사고가 불리하다라는 것들을 인식해서 상위권 아이들이 그러한 학교를 가는 거를 이제 기피하겠죠. 기피하고 오히려 요새 신문에 나오듯이 그런 강남 학군 이런 데가 뜬대는 둥 아니면 교육 특구 쪽이 뜬대는 둥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역에서 이렇게 실적 좋은 일반고 쪽으로 좀 지원하는 경향을 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분당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분당의 그냥 일반고를 선택하는 걸로 보면 상당히 좀 오히려 입시 정책으로서는 분당 지역으로 보면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오히려 이제 낙후된 데 있죠. 지방 이런 데가 좀 상당히 좀 힘들어지죠. 그런 데가 힘들어지고, 어쨌든 입시 전망은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종합전형에서는 다 봐요. 어제 그제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 설명회가 있었는데, 입사관을 좀 이렇게 초빙해서 예전에 입사관 했던 분을 초빙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그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입사관들은 분당만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그런 거 한대요. 직접 이 학교를 다 방문을 하고, 이 학교에 어떤 학교가 입시 성적이 좋은지, 그 다음에 어떤 학교가 수능 성적이 좋은지,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은 어느 학교가 좀 센지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한 상황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학생 기록부들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 그래서 실제 어쨌든 입시 전망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 얘기가, 이건 오늘 얘기하는 건 제가 끊임없이 쭉 보면서 입시 흐름을 좀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 내용이고요. 이것에 대한 근거는 저는 요새는 좀 매일 좀 사실은 하여튼 뉴스를 컴퓨터상에서 하루 모든 신문에 나오는 것들을 좀 다 보는 편이에요. 다 보는 편인데, 교육 뉴스하고 관련된 건 다 보는 편인데, 한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요? 그 김상곤 교육감이 매경하고 단독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어요. 그때 매경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고교 입시 변경에 대해서 막 연일을 깠어요. 시리즈별로 해가지고 매일경제신문에서 한 6회에 걸쳐서 깠는데, 그 맨 마지막 회에 나온 그날인가? 그때 그 김상곤 교육감이 매경하고 단독 인터뷰를 해요. 그때 어떤 얘기를 흘리냐면, 수능은 절대평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기본적으로 내신은 당분간 상대평가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신까지도 절대평가로 가버리면 변별력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진다. 그래서 당분간 원래 고교학점제니까 고교학점제의 취지로는 내신이 절대평가가 맞는데, 장기적으로는 맞는데, 현재 당장 그런 문제를 이렇게 지금도 수능도 절대평가로 가고 내신도 절대평가로 가면 변별력 문제 등등
굉장히 그 입시에 대혼란이 벌어져서 근데 저는 저 입시의 대혼란 이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그냥 자사고로 봤어요. 그거를. 지금 현재 자사고가 살아있는 한 내신까지도 만약에 절대평가로 가버리면 완전히 자사고가 진짜 인기 있는 학교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8월 달에 내신이 수능도 절대평가, 내신도 절대평가 이렇게 발표가 되면 무조건 자사고 보내야 돼요. 무조건 자사고 보내야 돼요. 그게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제 예측은. 그게 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오늘 혹 8월 발표하고 좀 다르게 되더라도 어머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능은 절대평가 갈 거고 내신인데 내신이 상대평가로 갈 거냐 절대평가로 갈 거냐에 따라서 학교가 좀 달라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쨌든 발표할 거니까 그렇게 좀 추이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정 수학 내용인데요. 개정 수학 내용은 지금 이제 용어가 이제 바뀌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는 현재는 이렇게 배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기 때는 수학 1, 2학기 때 수학 2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용어가 다 없어지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위에 게 1학기 거고 밑에 게 2학기 거예요. 보는 요령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한 학기가 세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한 학기가 세 단원. 여기 보세요. 수학 1 세 단원이죠. 그죠? 수학 2 세 단원이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세 단원씩 이루어져 있고요. 수학 1, 수학 2 뭐 이런 식으로 세 단원씩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한 학기 과정이.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위에 거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2학년 때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그거 외에 아까 진로 선택 막 이런 것들이 쭉 있었어요. 그죠? 있었는데 그냥 뒤에 걸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이거를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을 공부하고요. 2학년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선택을 아무렇게나 해서 들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수학이 개통 과목이어가지고 뭐가 끝나야지 그 다음에 뭐를 듣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교육 개정을 하면서 교과 개정을 하면서 이게 고교 학점제를 염두에 두고선 설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학년 때 요거만 공부하면 경제 수학 그냥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수학이 아까 진로 선택 과목이었잖아요. 그럼 이거 고등학교 3학년 때 듣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거 듣고 이거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경제 수학. 들을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듣고 뭐 수학 과제 탐구 이런 거 들을 수 있어요. 이 과제 탐구가 뭐냐면요. 소논문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제 하나 정해가지고 이렇게 논문 쓰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식의 소논문 이런 거예요. 실용수학 이런 거는 주로 좀 약간 예체능 계열이나 아니면 직업 쪽으로 이렇게 그냥 하려고 하는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이 그냥 가볍게 듣는 수학이에요. 뭐 별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그리고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을 들은 아이가 수1, 수2 이것도 그냥 예전에는 수1 듣고 수2 듣고 이랬잖아요. 딱 나눠져 있어서 학교 시간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들었는데 2학년 때 그냥 이거 같이 들을 수도 있어요. 수1, 수2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시간표가 짜기 나름이죠. 개통성이 생기는 건 여기 실선으로 표현되는 요거만 개통성이 생겨요. 미적분은 이거를 뛰어넘으면서 미적분을 바로 들을 수는 없어요. 이 미적분이 뭐냐면 이과 미적분 쪽이에요. 초월함수 미적분. 그러니까 미적분이 여기까지가 수학 2가 문과 미적분이고요. 여기 이제 이과 미적분 쪽이에요. 이과 아이들이 하는 미적분 쪽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은 이제 요거를 듣겠죠. 아니면 경제학과를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여기 이런 것들을 막 들을 거예요. 경제나 경영 뭐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 이런 그 미적분 쪽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학년 때까지는 똑같고 2학년 때 이제 이런 과목들을 이제 듣게 돼요. 듣게 되는데 실제 수능에서 필요한 과목은 아이들이 뭐 이렇게 과목이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능에서 필요한 거는 한 3개 정도 될 거라는 거죠. 제 예측은. 요거 맨 위에 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수학 2.
그죠? 수학 2, 그 다음에 확률 통계, 그리고 빨간 걸로 지금 표시된 한 요 세 가지 정도만, 이건 필수로 들어야 되죠. 수능을 보려면. 수능을 보려면 필수로 이렇게 듣게 될 거다. 네. 그럼 미적분 같은 거는 수능이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문이과 통합. 문이과 통합이니까 나오죠.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수능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 수능은 고등학교 1학년 거는 평가를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정도 듣고, 이 정도. 그러니까 문이과 같이 보는 형태로 아마 추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원래 예. 문과 과목이 잘 들어가죠. 예? 원래 문과 수학이 잘 들어가죠. 예, 그렇죠. 원래 문과 수학이 들어가는데 1학년 께 좀 더 들어가 있는 거죠. 예, 1학년 거.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좀 정리해야 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수학을 그러면 먼저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1학년 때는 별로 똑같으니까 별로 상관이 없는데 2학년 때 이런 것들을 짜려면 시간표를 자기가 이제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뭐를 들을까 생각을 이제 해서 아이들이 이제 짜게 될 텐데, 내신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내신을 선택하는 게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이가 자기 진로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드러나게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신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을 하려고 하더라도 웬만큼은 등급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수학 성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상위권에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그 아이들이 수학 과목을 이제 이렇게 선택해서 들었을 때, 제가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시간표를 한번 짜려고 한번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내가 만약에 이과 계열 또는 공대 계열로 내가 만약에 진학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과목을 최소한 들어야 될까? 그렇잖아요. 어떤 과목을 최소한 들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최소한 들어야 될 과목들은 최소 이거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과를 간다고 하면 여기까지는 들어줘야죠. 왜? 현재도 지금은 이 정도는 공부하니까 아이들이 최소 이 정도 듣고, 그 다음에 심화 교과들이 있어요. 심화 선택. 아까 여기 표현은 안 들어놨는데 심화 선택에 보면 심화 수학, 그다음에 고급 수학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심화 선택 과목에. 그러니까 중점 학교에서 운영되는 그 교과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 다 듣고 그 다음에 심화 교과 하나 정도는 좀 들어야지 그래도 종합전형에서 좀 이렇게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얘가 좀 공부를 하려고 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자기가 좀 드러내 보려면 이과 기준으로 보면. 그랬을 때 사실은 양이 작은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양이 축소를 시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이 작은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고3 때까지 좀 가야 되니까 그런 건 있겠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이들이 고3 되면 주로 내신을 포기를 안 한 아이들은 내신 준비도 하면서 수능 준비도 같이 병행을 하죠. 그런데 앞으로는 절대평가가 되면 상위권 아이들은 수능은 그다지 부담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고3 때. 좀 달라진 변화로 보면, 왜냐하면 90점만 넘으면 되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 어떻게 시험을 아이들이 준비를 하냐면, 실제 수능은 수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요. 세 문제가 어렵다는 건 알죠? 수학은 세 문제만 딱 어려워요. 나머지 문제들은 웬만한 아이들이면 좀 다 풀어요. 그래서 그 세 문제가 21번, 29번, 30번인데 그건 정해져 있어요. 21번, 29번, 30번인데 아이들이 100분을 봐요. 수학은 100분을 보는데 그러니까 세 문제를 제외하면 27문제가 남잖아요. 그 27문제를 40분 만에 풀어요. 아이들은 27문제를 40분 만에 다 풀고, 다 풀어요. 아이들 그냥 웬만큼 좀 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다 풀고, 나머지 세 문제를 가지고 60분 동안 아이들이 풀고 있는 거예요. 세 문제를 풀려고. 그 정도로 어려워요. 실제 30번 문제 같은 경우 보면 하여튼 문제를 너무 꽈놔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1등급, 2등급이 이제 변별이 됐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2개 정도까지는 대부분 보면 좀 어려운 시험 같은 경우는 1등급이고요. 쉬운 시험에서는 하나까지 정도 틀려야 돼요. 하나 이상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60분을 썼던 거예요. 근데 절대평가가 되면 그 짓을 안 하죠, 아이들이. 과감하게 2문제는 버릴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검산을 하겠죠. 그러니까 킬러 문제 이런 거 연습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고3들이. 그러니까 웬만큼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가 요새 보면 고3들이 학원에 끝까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끝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킬러 문제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 더 문제 풀고 계속 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절대평가가 돼버리면 이제 그러한 일들은 안 하죠, 아이들이. 그럼 상대적으로,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쨌든 양으로 보면 한 요 정도는 좀 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고, 이건 1학년 때 보고 나머지가 2, 넷, 5개잖아요. 5개에다가 사실은 그 심화 교과 종합전형으로 가려고 하면 심화 교과 정도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면 이제 6개가 되는 거거든요. 6개 정도를 소화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만만치는 않죠. 그렇다고 또 수능을 아예 준비를 또 안 할 수도 없으니까. 예, 예. 그 내신에서 예. 기준이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국영수가 가장 중요했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애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예. 일반을 선택해서 할 경우에 과학에 대한 비중이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 때는 영수가 4단위, 5단위, 나머지 사회라든지 외국사에서 1단위 이런 식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비중에 대한 평가는 하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뭐냐면 학생부 교과는 말 그대로 교과 성적으로 아이를 선택하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교과 성적을 평가할 때는 들어가는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주요 과목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기 성적표상에서 주요 과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아주 정확히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등급으로 1등급은 몇 점, 2등급은 몇 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는 학교들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어머님들 Z점수라고 아시죠? Z점수 모르세요? Z점수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점수에서 그 학교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목 평균을 빼요. 그러니까 내가 90점이에요. 그럼 자기 90점에서 평균을 빼죠. 평균이 70점이다 그러면 90점에서 70점 빼면 20점 남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점수를 표준편차로 나눠요. 표준편차로 나오면 그게 Z값이에요. 그 Z값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는 게 Z점수예요. 그래서 그렇게 Z점수를 가지고 하면 훨씬 등급 점수보다 더 정밀하게 나와요. 얘가 몇 퍼센트 아인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를 가지고 내신 성적을 산출을 하는 게 교과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그렇게 정교하게 교과 성적을 수치화시켜서 점수화시켜서 평가하는 게 교과 전형이고요. 그 종합 전형은 그렇게까지 물론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이 그 학교 표준 점수라든가 평균 얘가 몇 점 맞았는지 원점수가 몇 점인지 이런 것들도 보기는 하지만 그거를 수치화해서 보지는 않고 수치화 생각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얘가 보면 수상 실적이라든가 선생님이 세부 특기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써준 내용들 그다음에 종합 평가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걸 다 검토해서 아이를 선발하는 게 종합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정성 평가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 보겠죠. 주요 과목이라는 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학하고 예를 들어서 미술하고를 비교했을 때 그걸 똑같이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점수 자체를. 그거는 있죠. 아직도 그런 건 존재하죠. 그리고 그 단위수 아까 말씀하셨는데 단위수는 교과에서는 단위수가 들어가요. 1등급이라 하더라도 1등급 얘가 이게 5단인지 6단인지 아니면 2단인지 이거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죠. 그거는. 근데 정성평가,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물론 단위수를 보기는 하지만 그걸 수치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보긴 하죠. 이렇게 성적이. 얘가 공부 좀 잘하는 아이네? 이렇게 이제 보기는 하는데 그게 네가 요만큼 했으니까 너는 몇 점 이렇게 쓰진 않는다는 거죠. 점수를 가지고. 예. 잘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바뀌게 되고 확정대를 하게 되면 예. 학생부 교과에서 예. 서술이 훨씬 많아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가요? 교과에서 서술형이요? 서술형 부분은 현재도 좀 많이 늘려고 하고 있고 학교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건 선생님 좀 취향에 따라서 선생님 취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고 어떤 선생님들은 귀찮아서 좀 웬만하면 좀 이렇게 단답형 많이 내고 그냥 객관식으로 객관식 문항 위주로 좀 이렇게 평가를 하는 선생님이 계시고
어떤 선생님은 좀 뭐 상대적으로 좀 그 주관식 부분을 많이 평가하기도 하고. 근데 추세는 객관식보다는 주관식 쪽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게 추세잖아요. 네. 수학 같은 경우에도 풀이를 뭐 지금도 많이 보지만 예. 훨씬 더 많이 그거는 뭐 수학 이런 걸 만약에 하면 예. 근데 전체 100% 서술형 이런 것들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뭐 조금 늘어난다 하더라도 급격하게 그게 확 뭐 제도가 완전히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얘기는, 뭐 얘기가 좀 중간중간에 끊어서 그러는데, 수학 부분은 뭐 이게 고교 학점제가 된다 하더라도 현재하고 별로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양 자체도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냥 현재 시키는 대로, 현재 이렇게 진행해 왔던 대로 그냥 진행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또 뭐 질문,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강의한 것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예.